제 아주버님 태준 씨는 대학 졸업 후 5년이 지나도록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집에만 머물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태준 씨를 저희 집으로 데려와 제가 보살피기를 원하셨고, 남편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그 순간 저는 집을 팔아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우리 아이 하란이가 먹을 감자 퓨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창 요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현관문에서 달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온 줄 알고 거실을 내다보니 시어머니가 천 가방 하나를 들고 문간에 서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 하나 없었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저는 얼른 손을 닫고 다가가 가방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길을 피하며 가방을 소파 위에 툭 던지더니 곧장 거실 테이블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하랑이는 놀이매트 위에서 꼼지락거리다가 움직임을 감지하고는 어기적거리며 시어머니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할머니 하고 옹알거리면서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 소리에 시어머니는 얼른 하랑이를 안아 두어 번 뽀뽀해 주셨을 텐데 오늘은 그저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드렸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평소에 저희 집에 자주 오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말문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두 번 묻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평소보다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미나, 내가 오늘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쓸어내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네 아주버님, 그러니까 태준이 말이다. 졸업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니 너희 아버님이나 나나 속이 타들어간다.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버님 태준 씨의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저희는 돈을 모아 그에게 인턴십 기회까지 찾아주었죠. 하지만 그는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힘들다며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는 쭉 집에만 머물며 부모님 등골만 빼먹고 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로 불평을 하시긴 했지만 오늘처럼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아버님하고 나 사는 집은 좁아서 태준이가 거기 있으면 답답해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 집이 넓으니 태준이를 이리 데려와서 같이 살게 하는 게 어떠냐. 앞으로 네가 좀 더 신경 써서 돌봐주고 밥 한 끼 해주는 것도 우리 부부짐을 덜어주는 셈 치고 말이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앞치마 끈이 찢어질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농담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을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제가 돌보라고요? 저는 하란이도 돌봐야 해서 평소에도 바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27이나 된 성인인데 밥까지 누가 챙겨줘야 하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뭐가 바빠? 애 하나 돌보는 게 다 아니냐. 태준이는 네 남편 동생이니 네 동생이나 마찬가지다. 네가 형수로서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태준이가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 집에서 지내다 보면 차츰 생각도 정리되고 그때 가서 직장을 찾아도 늦지 않다. 제가 더 할 말이 있었지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죠. 제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남편이라면 이 상황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주고
시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으며 저를 한번 보고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로 오셨어요?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가리키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마침 잘 왔다. 내가 네 아내한테 태준이를 이리로 데려와서 같이 살게 하자고 했더니 자기가 하랑이 돌보느라 바쁘다고 싫다고 하는구나. 집에서 애나 보는 사람이 얼마나 바쁘다고 그러는지 네가 좀 말해봐라. 남편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서류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제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제가 막 설명하려는데 시어머니가 가로챘습니다. 뭘 말해? 태준이가 졸업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마땅한 직장을 못 찾아서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해하는구나. 너희 집이 넓으니 태준이를 며칠 데려와서 같이 살게 하면 좀 더 활기찰 것 같아서 말이다. 그리고 미나가 집에서 하은이 돌보는 김에 태준이 밥 좀 챙겨주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냐.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보았습니다. 불편하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아주버님은 27살이지 7살이 아니잖아요. 왜 남의 손길이 필요하죠? 아주버님이 직장을 못 찾는 건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인턴십 자리를 찾아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힘들다고 그만뒀잖아요. 그 후로 계속 부모님 등골만 빼먹고 살더니 이제는 제가 아주버님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먹여 살리다니. 태준이는 지훈이 동생이고 우리 모두 한 가족인데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태준이가 일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일자리를 못 만난 것뿐이다. 너희 집에서 지내다 보면 차츰 마음이 정리되고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직장을 찾을 거다. 저는 남편을 보며 그가 제 편에 서서 시어머니께 이성적으로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도 제 동생인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게 맞죠. 미나,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제 동생이 당분간 와서 지내는 게 뭐 그리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네가 좀 더 신경 써서 돌봐주고 일자리 찾으면 자연스럽게 나갈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은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제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지훈 씨,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주버님이 예전에 우리 집에 사흘 왔을 때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하랑이 먹일 비싼 수입 분유까지 마셔버린 것이었어요? 서랍에 넣어둔 2억만 원 훔쳐가서 놀았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 못해요? 아직도 안 갚았잖아요? 이 모든 걸 다 잊은 거예요.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그걸 왜 다시 꺼내? 제 동생이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이제 다 컸으니 분명 그러지 않을 거야. 지난 일 붙잡고 늘어지지 마.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 시어머니는 남편이 자기 편에 서는 것을 보고 얼굴에 곧바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렇지, 미나. 봐라. 지훈이가 얼마나 현명하냐. 그렇게 정하는 거다. 내가 내일 태준이 짐을 챙겨서 모레 바로 이리로 옮겨올게. 저는 눈앞의 모자를 보며 화가 나고 서러운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아주버님을 데려오기로 결심했고 시어머니는 이 짐을 저에게 떠넘기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머물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그날 밤 저는 침실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눈만 감으면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데려오겠다고 한 말과 남편의 그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란이는 작은 침대에서 고른 숨을 쉬며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통통한 볼은 발그랬습니다. 통통한 볼은 발그랬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저는 하랑이가 저를 따라 서러움을 겪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저는 하란이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에 친구 집을 팔아줬던 부동산 중개인의 전화번호를 찾았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2번 울리고 연결되었고 이 대리님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활기찼습니다. 미나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 대리님, 저희 집을 팔고 싶어서요. 매수자를 좀 알아봐 주시겠어요? 가급적 빨리 거래가 성사되면 좋겠어요. 이 대리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미나 씨 퇴근 입지도 좋고 학군도 좋은데 갑자기 왜 파시려고요?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세요?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냥 환경을 좀 바꾸고 싶어서요. 저는 집안 사정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시면 돼요. 가격은 시세보다 너무 낮지 않으면 괜찮아요. 제 말을 들은 이 대리님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네, 미나 씨, 걱정 마세요. 바로 미나 씨 댁 정보를 올릴게요. 적합한 매수자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언제쯤 댁에 가서 사진 좀 찍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오후 3시쯤 집에 있을 테니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 주세요. 중개인과의 전화를 끊고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 이 시간에 웬 전화야? 괜찮니? 친정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코끝이 시큰해지며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저 여기 집을 팔고 하란이랑 친정으로 가서 당분간 지내려고요. 친정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멀쩡히 살던 집을 왜 팔고 친정으로 와? 혹시 지훈이가 널 괴롭혔어? 아니면 네 시어머니가 또 너한테 시비를 걸었어? 저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데려와서 제가 먹여 살리게 하려던 일과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아주버님 편을 들던 일을 친정어머니께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전화기 너머로 화를 내며 지훈 씨를 줏대없는 녀석이라 욕했습니다. 그리고 네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니? 그 아주버님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네가 먹여 살려야 해? 말도 안 돼. 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친정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 와. 너랑 하란이가 있을 곳은 항상 여기 있으니. 어제 아빠도 너 보고 싶다고 하셨어. 네가 오면 아빠가 하란이도 실컷 안아줄 거야. 친정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니 제 마음속에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이미 중개인에게 연락했어요. 집이 팔리면 바로 하란이랑 돌아갈게요. 그때 엄마랑 아빠께 하란이 좀 돌봐달라고 부탁드려야 할지도 몰라요. 친정어머니는 뭘 부탁이니? 네가 하란이랑 오면 나랑 아빠는 기뻐서 어쩔지 모를 거야. 하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돈 필요하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모아둔 돈 좀 있으니. 엄마, 저 돈은 안 부족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친정어머니와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3시. 이 대리님은 정확히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집안의 모든 방을 사진 찍었고 집의 면적, 인테리어 시기, 대출 유무 등 자세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매수자를 빨리 찾아달라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 대리님은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미나 씨 댁은 조건이 워낙 좋아서 분명 잘 팔릴 거예요. 아마 며칠 안에 매수자가 보러 올 겁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세요. 이 대리님을 보내고 저는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하란이의 옷까지, 신발, 그리고 하란이 장난감, 분유, 큐레 등을 모두 챙겨 몇 개의 큰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에게 들키지 않도록 침실 옷장 안의 옷으로 덮어두었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도 친정어머니께 전화했다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죠. 남편은 제가 이미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제 동생 짐을 다 챙겨두셨대. 모레 이리로 온다고 하니 네가 맛있는 음식 좀 많이 해서 제 동생 환영해줘.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랑이에게 밥을 먹일 뿐이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집을 팔았다는 걸 알면 제 동생을 어떻게 이리로 데려올지 두고 보자. 다음 날 아침 일찍 하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자마자 이 대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이 대리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아주 진심으로 집을 사겠다는 매수자가 있어요. 어제 미나 씨 댁 사진을 보시고는 오늘 바로 집을 보러 오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금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으세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른 말했죠. 네, 갈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돌아갈게요. 20분 정도면 도착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택시를 잡아 집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가는 내내 이 매수자가 순조롭게 계약을 마쳤으면 좋겠다.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이 대리님은 이미 중년 부부 한 쌍과 함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인상이 좋아 보였고 남편은 서류 가방을, 아내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한 듯 보였죠. 저는 그들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내는 먼저 거실을 둘러보고 침실, 주방, 화장실을 모두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둘러보면서 남편과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도 하고 노트북에 무언가를 메모하기도 했죠. 이 대리님은 옆에서 때때로 우리 집이 입지도 좋고 학군도 우수하며 인테리어도 잘 관리되어 있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약 30분 정도 집을 살펴본 후 아내가 멈춰서서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나 씨, 댁이 마음에 들어요. 채광도 좋고 구조도 반듯해서요. 마침 우리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학군이 정말 적합해요. 혹시 가격을 조금 더 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최저 가격을 정해두었고 이 대리님과도 상의한 터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희 집은 이미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형대보다 500만 원이나 낮게 내놓은 거예요. 이 지역 학군 아파트가 얼마나 인기 많은지 아시잖아요. 게다가 저희 집은 친환경 자재로 인테리어했고 가구와 가전제품도 모두 브랜드 제품이에요. 만약 정말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 가구와 가전제품 대부분을 두고 갈 수 있어요. 새로 사실 필요 없으시게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아내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격은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저희도 정말 이 집을 원해요. 계약을 빨리 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자금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계약만 하면 계약금은 바로 송금해 드릴 수 있어요.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저는 얼른 말했죠. 네, 문제 없어요. 저도 명예 이전이 급해요. 오늘 바로 계약할 수 있어요. 이 대리님은 듣자마자 얼른 말했습니다. 아, 정말 잘 됐네요. 제가 바로 계약서 가져올게요.
지금 바로 조항들을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오늘 바로 계약하시죠. 이 대리님은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모두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조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대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대리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금 지불 방식과 명예 이전 시기 조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입금되고 명예 이전은 열흘 뒤로 정해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심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조항들을 확인했고 양측 모두 이의가 없어 계약서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그 부부는 각자 계약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 대리님도 중개인으로서 서명했죠. 계약을 마치자마자 그 남편은 바로 핸드폰으로 제게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알림을 받았을 때 제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부와 이 대리님을 보내고 저는 아무도 없는 것에 앉아 손에 든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친정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이 팔렸고 계약금도 받았으니 걱정 마시라고요. 친정어머니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집에 말하라고요. 오후에 하란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올 때 겸사겸사 마트에 들러장을 봤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여느 때처럼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제 동생이 이리로 이사 올 거야. 오후에 회사에 휴가 냈으니 내일 오전에 가서 짐 옮기는 것 좀 도와줄 거야. 내일 네가 집에 있으면서 손님방 좀 정리하고 이불이랑 침대 시트도 새 것으로 갈아줘. 제 동생이 우리가 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말이야. 저는 반찬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방은 정리할 필요 없어요. 내일 아주버님이 와도 지낼 곳이 없을 거예요.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지낼 곳이 없어? 설마 아직도 제 동생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야? 저는 그에게 설명하지 않고 그저 핸드폰을 꺼내 계약금 송금 내역을 열어 그의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집을 팔았어요. 계약금도 이미 받았고 명의 이전은 열흘 뒤로 정해졌어요. 명의 이전이 끝나면 우리는 이 집 주인이 아니게 되니 아주버님도 당연히 지낼 곳이 없겠죠. 남편은 제 핸드폰 화면에 송금 내역을 들어지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에 든 젓가락이 쨍 소리를 내며 식탁에 떨어졌죠.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가 변조되어 소리쳤습니다. 네가 집을 팔았다고?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집을 팔 수 있어? 이 집은 우리 둘의 공동 재산인데 네가 왜 혼자 마음대로 해? 저는 핸드폰을 거두며 침착하게 그를 보았습니다. 이 집 계약금은 애초에 친정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결혼 자금으로 낸 거예요. 주택대출금도 매달 제가 갚고 있고요. 당신은 가끔 하란이 장난감 사주는 건 말고 이 집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있나요? 제가 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게다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아주버님을 데려오기로 결정했을 때도 저랑 상의하지 않았잖아요. 남편은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계약금이 네 부모님이 주신 거라도 그건 우리 공동 재산이야. 당장 중개인한테 전화해서 계약 취소해. 이 집은 팔 수 없어. 늦었어요. 계약은 이미 했고 계약금도 받았어요. 지금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데 당신이 그 돈을 낼 수 있어요? 저는 하란이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제가 이미 팔기로 결정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네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그럼 내일 제 동생은 어디서 지내? 우리는 앞으로 어디서 지내? 네 동생은 어디서 지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주버님이 어디서 지내든 저랑은 상관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서 지낼지는 이미 생각했어요. 저는 내일 하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예요. 당신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하란이를 안아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가 몹시 나빠졌습니다. 엄마, 제 동생 오지 말라고 해. 미나가 집을 팔았어. 전화 너머의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소리쳤습니다. 뭐? 집을 팔았다고? 미나 네가 미쳤어. 안 미쳤어. 안 미쳤어? 당장 미나한테 전화 바꿔줘. 남편은 핸드폰을 제게 건넸고 저는 전화를 받아 귀에 댔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제 귀가 터질 뻔했습니다. 미나, 이 못된 계집애. 멀쩡한 집을 왜 팔아? 혹시 태준이가 오는 게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니? 내가 말하는데 이 집은 반드시 되찾아와야 해. 안 그러면 너랑 나랑 끝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은 이미 팔려서 되찾아올 수 없어요. 저는 내일 하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예요. 아주버님은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시고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의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하란이를 안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싸둔 여행 가방을 꺼내 문 앞에 두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일어났습니다. 하란이에게 옷을 입히고 씻긴 다음 남은 소지품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남편은 밤새 잠을 못 잤는지 소파에 앉아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려는 것을 보고 그는 얼른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미나, 가지마. 우리 얘기 좀 잘해보자. 집 팔았으면 팔았지. 다시 사면 되잖아. 하란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지마. 이제 와서 그런 말은 늦었어요.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하란이를 안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미 엄마랑 다 얘기했어요. 엄마가 오늘 저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당신이 제대로 살고 싶다면 먼저 제 동생 문제와 당신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가 오셨나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태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큰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얼굴에는 기대에 찬 웃음까지 띠고 있었죠. 형수님, 저 이사 왔어요. 빨리 들여보내주세요. 이 가방들 너무 무거워요.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여행 가방을 보자마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미나, 그 여행 가방은 뭐니? 어디 가려고? 저는 그들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영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갈 거예요. 이 집은 이미 팔렸으니 여기서는 지내실 수 없어요. 태준 씨의 얼굴에 웃음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다가 옆에 있는 남편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농담하시는 거죠? 이 집이 왜 팔려요? 형이 어제 저한테 오늘 이사 오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도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간에 놓인 여행 가방을 보고 텅 빈 거실을 보더니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집이 왜 팔린 거야? 네가 네 아내가 난리치는 걸 그냥 놔뒀니?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간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지훈 씨랑 상관없어요. 제가 혼자 결정한 일이에요. 이미 매수자와 계약을 마쳤고 며칠 후면 명의 이전이 될 거예요. 그러니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태준 씨는 이 말을 듣자마자 손에 든 여행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너무하세요. 어떻게 저희랑 상의도 없이 집을 팔 수 있어요? 이거 일부러 저를 겨냥한 거 아니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오늘 여기서 지낼 거예요. 안 들여보내주시면 저 안 나갈 거예요. 말을 마치고 태준 씨는 거실로 달려들어와 앉을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얼른 그를 막아섰습니다. 태준 씨, 여기서 억지 부리지 마세요. 이 집은 아직 명예 이전이 안 됐지만 명의상으로는 제 거예요. 제가 당신을 못 들어오게 할 권리가 있어요. 만약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태준 씨는 제 말에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보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형수님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대. 시어머니는 태준 씨를 안쓰럽게 끌어당기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미나, 이 독한 것. 태준이는 네 아주버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오늘 하란이를 데리고 나가기만 해봐. 내가 너랑 죽기 살기로 싸울 거야. 저는 눈앞에 이 비합리적인 모자를 보며 마음속 마지막 애정마저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경찰 신고 화면을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계속 비켜주지 않으면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때 경찰이 오면 창피한 건 당신들일 거예요. 바로 그때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왔습니다. 미나, 엄마 왔는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는 얼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친정아버지가 봉투 몇 개를 들고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태준 씨는 옆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남편은 잘못한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얼른 손에 든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빠르게 다가와 저를 자기 뒤로 끌어당기며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사부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는 부모님이 오신 것을 보고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가리키며 부모님께 고자질했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얼른 와서 좀 말려주세요. 이 딸이 너무 막무가내예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집을 팔고 하랑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해요. 이거 우리 집을 깨부수려는 거 아니겠어요? 친정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먼저 저를 보시고 그 다음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사부인, 일단 진정하고 말씀하세요. 미나가 왜 집을 팔았는지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 미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 태준이가 이사 오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태준 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졸업하고 5년 동안 직장 없이 집에 있으려니 답답해서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따님은 글쎄 아예 집을 팔아버린 거 있죠. 이거 일부러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겠어요? 태준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도 저보고 이사 오라고 했는데 형수님이 굳이 이때 집을 팔고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요. 형수님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친정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이, 그 말은 틀렸지. 우리 딸이 왜 집을 팔았는지 본인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27살이나 돼서 직장도 안 구하고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부모님 등골 빼먹고 살면서 우리 딸한테 먹여 살려달라고 할 염치가 있어? 우리 딸은 하랑이도 돌봐야 하고 주택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왜 당신까지 먹여 살려야 해? 제가 직장을 안 찾은 게 아니라 마땅한 일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태준 씨는 목을 뻣뻣하게 세우며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형이고 형이 저를 부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한 가족으로서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요? 돕는다고? 친정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에 당신이 우리 딸 집에 사흘 머물면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 딸 사업에 있던 2억만 원 훔쳐간 게 돕는 거야? 우리 딸이 당신한테 따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텐데 이제는 먹여 살려달라고? 당신 정말 뻔뻔하네. 태준 씨는 친정어머니의 말에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지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보고 얼른 태준 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돈 2억만 원좀 가져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그리고 태준이가 그때 돈이 없어서 가져간 거 아니겠니? 미나가 형수로서 동생한테 돈 좀 준 게 뭐 어때? 돈을 주는 건 호의고 안 주는 건 본분입니다. 친정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방금 전보다 훨씬 엄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부인, 우리 미나는 사부인 댁에 시집와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매일 하란이 돌보고 집안일하고 주택 대출금까지 갖고 있는데 지훈이는 출근하는 것 외에 집안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심지어는 동생 편만 들었죠. 이번에 미나가 집을 판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서러움은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남편은 그때서야 고개를 들어 부모님을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미나랑 상의도 없이 제 동생을 데려오게 한 거요. 두 분이 미나 좀 설득해서 하랑이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꼭 고치고 미나한테 잘할게요. 이제 와서 잘못을 알아? 진작에 뭐 했어? 저는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처음에 당신 엄마와 당신 동생이 나를 괴롭힐 때 당신은 왜 나서서 옳은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어? 이제 내가 떠나려고 하니까 그제야 잘못을 알아? 너무 늦었어. 시어머니는 부모님이 계속 저를 감싸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당신들 이건 너무하잖아. 이 집이 미나 친정에서 해온 거라도 우리 지훈이 며느리 집이니 우리 지훈이네 목도 있어야지. 미나가 하란이 데리고 나가기만 해봐. 내가 미나 회사에 가서 난리 쳐서 미나가 회사도 못 다니게 할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생떼를 쓰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차갑게 말했죠. 난리 치고 싶으면 치세요. 저는 이미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했어요. 게다가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이 난리 쳐도 아무도 당신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친정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거라 등기부등본상 제 이름만 있어요. 당신들 지훈이네 집이랑은 아무 상관없으니 제가 어떻게 처분하든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네 아내 좀 봐.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어서 미나한테 집을 되찾아오라고 해. 안 그러면 나 안 살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얼른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며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미나, 제발 부탁할게. 어머니 화 그만 돋우고. 집 문제는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응? 친정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왜 그렇게 줏대가 없니? 네 어머니가 저러는 건 뻔히 연기하는 거 아니냐? 미나는 이미 떠나기로 결심했으니 더 이상 미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바로 그때 태주 씨가 뭔가 생각난 듯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 저보고 이사 오면 형수님이 저한테 일자리 찾아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집도 팔리고 일자리도 없으면 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쓰러진 척하는 것도 잊은 채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맞다. 너는 태준이한테 일자리도 찾아줘야 해. 안 그러면 하란이 데리고 갈 생각도 하지 마.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왜 당신 아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줘야 하죠? 본인 손발이 멀쩡한데 직접 찾으면 되잖아요. 제가 일자리를 찾아달라고요? 꿈 깨세요. 말을 마친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하란이를 안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얼른 바닥에 둔 봉투를 챙겨 제 뒤를 따랐습니다. 시어머니와 태준 씨가 저희를 막으려 했지만 친정아버지가 막아섰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저희가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이 대리님이 매수자와 함께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의 세부 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이 대리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며 집안에 좀 일이 생겨서 매수자와 잠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겠다고요. 이 대리님은 제 뒤에 있는 하란이와 멀리서 쫓아오는 시어머니와 태준 씨를 보고 대충 상황을 짐작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나 씨, 서두르지 마세요. 저는 하란이를 안고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와 태준 씨는 뒤에서 쫓아오며 소리쳤고 많은 주민들이 저희를 구경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제가 불효하고 이기적이며 아주버님을 부양하기 싫어한다고 부추겼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엄마, 저들이랑 말 섞지 마세요. 얼른 가요. 저들 때문에 우리 기분 망치지 말아요.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와 함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곧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친정아버지가 미리 불러놓은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가 출발할 때 저는 뒤를 돌아 아파트 단지 입구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태준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아쉬움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이 드디어 내려앉는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나, 어디야? 어머니가 정말 쓰러질 뻔했어. 지금도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얼른 돌아와봐.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쓰러진 건지 아니면 연기하는 건지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저는 이미 하란이와 친정 부모님과 함께 떠났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최소한 집 열쇠는 두고 가야지. 그리고 하란이 분유랑 옷도 다 가져갔잖아. 집에 아무것도 없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열쇠는 현관 신발장 위에 두었어요. 하란이 물건들은 원래 제가 산 것들이니 제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죠. 당신이 어머니 걱정되면 직접 가서 먹을 것과 쓸 것을 사드리세요. 저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가 끝없이 전화해서 저를 귀찮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하란이에게 깨끗한 옷을 찾아 입혔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란이는 새로운 환경이 마음에 들었는지 유난히 신이 나서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하고 외쳤죠. 하란이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 3시쯤 저는 거실에서 하란이와 놀고 있는데 갑자기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준 씨도 그들 뒤에 서 있었고 손에는 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돌려받으러 온 듯 보였습니다. 여기는 왜 왔어요? 저는 눈썹을 찌푸리며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간을 막아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고 거실로 들어서서 사방을 둘러보더니 친정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사부인, 당신 딸 좀 보세요. 우리 집을 풍비박산 내놓고는 이제 당신 집에 숨어 있어요. 얼른 미나 보고 우리랑 같이 돌아가서 집 문제 해결하라고 하세요. 친정어머니는 부엌에서 칼을 든 채 나오시더니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사부인,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먼저 우리 딸을 괴롭혔으니 딸이 떠난 거예요. 이제 와서 우리 집에서 소란 피우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태준 씨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와 하란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손을 뻗어 안으려 했습니다. 조카야, 삼촌이랑 집에 가자. 삼촌이 사탕 사줄게. 하랑이는 놀라서 얼른 제 뒤로 숨어들어 제 다리를 꼭 붙잡고 엄마, 저 삼촌이랑 안 갈래요.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하랑이를 안아 올리고 태준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태준 씨, 하랑이 건드리지 마세요.
만약 도하란이를 놀라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얼른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미나, 우리가 싸우러 온 게 아니야. 그냥 너랑 좋게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네가 집을 되찾아오고 태준이가 이사와서 지내면 지난 일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셨어. 앞으로 우리 좋게 지내자. 좋게 지내자고요. 저는 하란이를 안고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거 먼저 보고 나서 좋게 지내자는 말을 하세요.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동영상 속에는 태준 씨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옆에는 맥주병 몇 개와 과자 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예전에 아파트 단지 이웃에게 부탁해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웃은 마침 야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몇 번이나 태준 씨가 밤새 게임하는 것을 보고 몰래 찍어 제게 보내주었죠. 남편은 동영상을 보고 얼굴이 몹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시어머니께 건넸고 시어머니도 동영상을 보고 나서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PC방 가서 게임 좀 한 게 뭐 대수라고? 다들 노는 거 좋아하잖아.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대수 아닌 게 없죠. 저는 다시 가방에서 은행 이체 내역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달 15일에 태준 씨가 제 핸드폰으로 자기한테 5억만 원 송금한 내역이에요. 저도 나중에 통장 내역 확인하다가 알게 됐어요. 제가 물어보니 자기는 아니라고 제가 억울하게 몰아붙인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이체 내역이 없었더라면 정말 속을 뻔했어요. 태준 씨는 이체 내역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얼른 왼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그거 제가 송금한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직접 송금하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다니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태준 씨 지문도 찍혀 있어요.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한테 제가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말해볼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서랍에서 2억만 원 훔쳐간 것도 제가 비록 경찰에 신고는 안 했지만 아파트 관리실 경비원분께 말씀드렸어요. 그쪽 CCTV에 태준 씨가 제 방에 들어와 서랍 뒤지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태준 씨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보고 얼른 그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태준이가 네 돈을 좀 가져갔다고 해도 다 한 가족인데 급하게 쓸 일이 있었겠지. 뭘 그렇게 쪼잔하게 따지니. 급하게 쓸 일이요? 제 돈 가져가서 PC방에서 게임하고 과자 사 먹는 게 급하게 쓸 일인가요? 저는 말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아주버님이 직장을 못 찾는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본인이 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친구에게 부탁해서 사무직 일자리를 찾아줬어요. 월급 2~5억만 원에 주 5일 근무, 4대 보험도 되는 좋은 조건이었죠. 그런데 태준 씨는 면접 볼 때 면접관한테 야근하기 싫고 매달 휴가도 며칠 더 쓰고 싶다고 말해서 면접관이 바로 그를 탈락시켰어요. 나중에 제가 또 영업직 일자리를 찾아줬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힘들다고 그만두었죠. 이 모든 게 사실인지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태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무직 일은 너무 재미없었고 영업직 일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좀 편하고 월급도 높은 일을 찾고 싶어요. 편하고 월급 높은 일?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친정아버지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들고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젊은이, 내가 보기에 자네는 그저 게으르고 고생하기 싫어하는 것 같네. 27살이나 돼서 아직도 엄마, 형수한테 의지해서 살려고 하다니 창피하지도 않나. 남편은 옆에 서서 손에 든 이체 내역서를 보다가 제가 방금 한 말을 다시 떠올리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태준 씨 앞으로 다가가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이렇게 행동해서 미나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이 집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태준 씨는 남편에게 한 소리 듣자 억울하다는 듯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형이 저한테 소리 지르네.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려는데 제가 가로챘습니다. 이제야 당신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죠? 아직도 제가 아주버님을 먹여 살리길 바라나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당신들 지훈이네 집 잃은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얼른 가세요. 제 친정집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요.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하려는데 남편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자. 우리가 잘못했어. 더 이상 소란 피워봤자 소용없어. 말을 마친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미나, 미안해. 예전에 내가 너무했어. 제 동생 편만 들고 너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제가 태준이랑 잘 얘기해서 빨리 일자리 찾게 할게. 앞으로 다시는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게. 저는 그를 무시하고 하란이를 안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이 줏대 없이 남의 편을 든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남편과 태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간 듯했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그들 세 사람이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준 씨는 여전히 시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태준 씨를 먹여 살리게 하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듯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다시 와서 난리쳐도 나는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하란이와 나 자신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을 거야. 시댁 식구 세 사람이 떠난 후 친정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다가와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들이랑 너무 화내지 마. 네가 말을 분명히 해서 지훈이가 제 동생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랑이를 안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리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했는데 그가 아무리 철이 없었을지라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친정아버지께 문자를 보내 하랑이의 안부를 물었고 태준 씨를 친정으로 돌려보냈고 매일 태준 씨가 일자리를 찾도록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그 메시지를 제게 전달해 주셨을 때 저는 그저 흘려볼 뿐 답장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정말 변한 건지 아니면 그저 말뿐인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 그날 저녁 저는 하란이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아래 작은 광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큰 봉투를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제가 사준 파란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짧게 잘랐는지 전보다 훨씬 깔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란이는 그를 보고 처음에는 멈칫하더니 제 뒤로 숨어들어 작은 소리로 숨어들어 작으니 남편은 그 아빠 소리에 눈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저희에게서 두 걸음 떨어진 곳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하랑아, 아빠가 네가 좋아하는 딸기랑 새골쌓기 장난감 사왔는데 볼래? 하란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고 제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제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남편 손에 들린 딸기 상자를 받아 들었습니다. 남편은 하랑이를 보며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미나, 저랑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딱 몇 분만요. 저는 팔짱을 끼고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얼른 따라와 제 옆에 앉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랑도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도 이제는 잘못을 아세요. 예전에 태준이를 너무 감싸고 당신한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당신이 태준이 일자리 찾아준다고 했던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그러는데 그때 면접관한테 태준이가 자기 친척이니 잘 봐달라고 특별히 부탁했대요. 그런데 태준이는 면접 볼 때 야근하기 싫고 월급도 적다고 바로 말해서 면접관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젊은이는 처음 봤다고요. 태준이가 당신 돈 훔쳐간 일도 제가 아파트 관리실에서 CCTV 확인해 봤어요. 여기까지 말하자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제가 예전에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저는 항상 태준이가 제 동생이니까 제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었고, 당신이 매일 하란이 돌보느라 얼마나 힘든지 잊었고, 주택 대출금도 당신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잊었고, 당신이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잊었어요. 지난번에 당신이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도 제가 당신이랑 싸웠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제가 당신이랑 싸웠는데, 저는 그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며 마음이 저릿했지만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잘못을 알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태줄 씨 문제는 정말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몹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태준이란 얘기했어요. 이번 달에도 일자리를 못 찾으면 더 이상 어머니 집에서 못 살게 할 거라고요. 자기 힘으로 방을 구해서 살게 할 거예요. 매일 퇴근하면 태준이 구직 기록을 확인해서 게으름 피우면 용돈도 끊을 거예요. 예전에는 어머니란 제가 태준이를 너무 감쌌던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태준이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그는 다시 주머니에서 은행 카드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여기 500만 원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모아둔 비자금이랑 이건 달 월급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돈을 어머니한테 맡겼었는데 이제는 제가 잘못을 알았으니 앞으로는 집안 돈은 다 당신이 관리하세요. 그리고 예전에 태준이가 당신한테 훔쳐간 7억만 원도 제가 태준이한테 송금하라고 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확인해 보니 정말 변제라고 쓰인 7억만 원 송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래도 은행 카드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 돈은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둘 사이의 일은 제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날의 상처는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남편은 돌려받은 은행 카드를 보며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미나. 강요하지 않을게요. 천천히 기다릴게요. 당신이 저를 용서해주는 날까지요. 앞으로 매일 하란이 보러 올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도울 거예요.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그때 하란이가 딸기 하나를 들고 다가와 남편 입가에 내밀었습니다. 아빠, 딸기 먹어. 남편은 딸기를 받아 한 입에 먹더니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하란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하란아. 딸기 정말 달다. 저는 눈앞의 부자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그를 용서하기 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난날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마음속의 벽이 그리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에게 좀 더 시간을 주고 저 자신에게도 시간을 주며 그가 과연 계속 노력할 수 있을지, 정말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빠가 될 수 있을지 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친정아버지께서 하란이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것을 도왔고 친정어머니가 설거지하는 것을 자원해서 도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하란이와 놀아주다가 하란이가 잠들 때가 되어서야 아쉬운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나, 내일 아침에 제가 하란이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게요. 당신은 집에서 푹 자고 쉬어요.
저는 거절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훈 씨, 이번에는 정말 정신 차린 거겠지? 더 이상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남편은 말한 대로 실천했습니다. 그 후 매일 아침 친정집 아래층에 정시로 와서 하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고 저녁에는 퇴근하면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사왔습니다. 가끔은 집의 수도관을 고쳐주거나 전구를 갈아주는 등 집안일을 돕기도 했고 식사를 마치면 자원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조금도 게으름 피우지 않았죠. 친정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몰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가 요즘 정말 많이 변했어. 네가 정말 그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너무 고집부리지 마. 그래도 하연이가 아직 어린데 온전한 가정이 있는 게 좋지 않겠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 무슨 사고를 칠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약 보름 후 그날 저녁 남편이 왔을 때 얼굴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평소처럼 하란이와 놀아주지 않고 저를 베란다로 끌고 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 태준이한테 일이 생겼어.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고른 동안 매일 태준이 일자리 찾는 걸 감시했어요. 처음에는 신용이라도 하는 척 이력서 몇 군데 넣더니 나중에는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넣었는데 연락이 없다고 하거나 면접을 못 봤다고 하거나요. 어제는 제가 태준이랑 같이 택배기사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고생할 수 있는지 야근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태준이가 바로 저는 어릴 때부터 힘든 일 해본 적 없어요. 야근도 안 돼요. 월급이 좀 더 오르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면접관이 그 자리에서 태준이를 돌려보냈어요. 저는 듣고는 미간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모양이네요. 조금도 뉘우칠 생각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은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어제 제가 태준이랑 크게 싸웠어요. 계속 이러면 어머니 집에서 못 살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태준이가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서 PC방에서 밤새 게임하겠다고 했대요. 어머니가 안 주니까 집 TV 리모컨을 던지고 어머니랑 크게 싸웠대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태준 씨는 정말 본성을 못 버리는구나.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정말 실망했어요. 어머니도 저한테 앞으로는 태준이 신경 안 쓸 거라고 자기 알아서 살라고 하셨어요. 오후에 PC방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태준이를 못 찾았어요. 나중에 이웃이 그러는데 태준이가 어떤 온라인 친구한테 의지하러 간 것 같다고 해요. 어디인지는 모르겠고요. 약 일주일 후 저는 갑자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태준 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초라하고 울먹이는 듯 했습니다. 형수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지금 제 몸에 돈 한 푼도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온라인 친구한테 의지하러 갔다면서 왜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어요? 그는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그 온라인 친구가 사기꾼이었어요. 제 돈을 다 뺏어가고 저를 쫓아냈어요. 지금 기차역에 있는데 집에 갈 돈도 없어요. 형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제가 일자리를 찾으면 꼭 갚을게요.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태준 씨, 저는 돈 안 빌려줄 거예요. 예전에 제 돈 훔쳐간 것도 제가 따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인정할 만큼 인정했어요. 지금 이렇게 된 건 다 태준 씨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면 직접 일자리를 찾으세요. 항상 남한테 의지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마침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그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태준 씨가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일을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했어요. 더 이상 그를 감싸주면 안 돼요. 제가 방금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태준이가 빈 페트병 줍는 걸 봤어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올린 듯 보였어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태준 씨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방금 그에게 말은 안 했고 그도 저를 못 봤어요. 사실 그가 체면을 내려놓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다면 설령 빈병을 줍거나 배달을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저 고생하기 쉬워하고 항상 불로소득만 바라죠. 며칠 후 저는 하란이와 함께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멀리서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 시장 입구에서 사람들이 버린 채소, 잎을 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태준 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머리는 길고 지저분했으며 얼굴도 더러웠습니다. 저희를 보자 그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저희를 피하려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 팔을 끌어당기며 그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했던 그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태준 씨는 약 보름 동안 시장 입구에서 시든 채소, 잎을 줍다가 나중에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타지로 일하러 갔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지역을 떠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 더 이상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이것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가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하란이가 매일 즐겁게 아빠하고 외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벽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그와 재결합할지 말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과연 계속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니까요.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가 저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저희의 일상은 평화롭고 편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 요구를 하거나 태준 씨의 온갖 문제에 대처해야 할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하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에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공원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책을 읽거나 새로운 요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남편이 와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하란이와 놀아주는 이런 삶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약 한 달 후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부터 와서 제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한 다발을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저는 얼른 하란이를 방으로 데려가 놀게 했고 거실에는 저와 남편 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해바라기를 제게 건네고는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진지하게 보며 말했습니다. 미나, 지난 2달 동안 저는 계속 노력했어요. 예전에 제가 잘못해서 당신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태준이도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도 앞으로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저는 당신과 재혼하고 싶어요. 우리 하란이랑 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게 어떨까요? 제 손에는 해바라기가 들려 있었고 꽃잎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어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얼른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아직 망설이는 걸 알아요.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의 집을 알아봤어요. 계약금은 제가 이미 준비해 두었어요. 등기부등본에는 당신 이름만 올릴 거예요.
앞으로 집안 돈은 다 당신이 관리하고 저는 당신 말만 들을 거예요. 다시는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그는 말을 하면서 가방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 의향서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제가 받아보니 정말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의 집이었습니다. 우리 예전 집보다 평수도 좀 더 크고 입지도 더 좋았습니다. 계약금 액수도 명확하게 쓰여 있었죠. 이번에는 그가 정말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 의향서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지난 2달 동안 정말 잘했어요. 제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란이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을 돕고 친정 부모님 일도 돕고 당신 어머니와 태준 씨와도 확실히 선을 그었죠. 이 모든 걸 제가 다 알아요. 남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얼른 말했습니다. 그럼 재혼에 동의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깨달았어요. 결혼은 내가 변했어라는 한마디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예전에는 항상 하란이를 위해서 참으면 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나 자신만 힘들게 하고 하란이에게도 좋은 환경을 주지 못했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정말 저와 하란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남편의 얼굴에 스쳤던 미소가 잠시 굳어졌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미나. 강요하지 않을게요. 저는 계속 기다릴 거예요. 행동으로 당신에게 증명해 보일게요. 당신이 언제 결정하든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재혼하기 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예전처럼 제 삶을 그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먼저 일자리를 찾아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란이에게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또 보름 후 저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프리랜서 작가 일을 찾았습니다. 매일 집에서 일할 수 있었고 시간도 자유로워서 하란이를 돌보면서도 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죠.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제가 일할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집안일을 많이 분담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야근하며 원고를 쓰고 있는데 남편이 하란이를 데리고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이 하란이와 함께 작은 집을 짓고 있었고 하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따라서 웃었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그들 위에 내려앉으니 참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는 다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 시어머니는 나중에 한번 친정집에 오셨습니다. 하란이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재혼 이야기도 태준 씨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그저 친정어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로 두는 게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우리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그녀를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만 희생하던 전업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만의 일이 있고 하란이가 저를 지지해주고 남편이 변했으며 사랑스러운 하란이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삶을 잘 살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기 자신이 강해져야만 진정으로 자신의 행복을 옮겨줄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제가 얻은 가장 좋은 선물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